베트남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한국을 낮잡아 보면서 열등감을 품고 욕하면서도 또 반대로 일본은 이유 없이 마냥 좋아합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면 말 그대로 환장해서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고 그들 말로 한국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라고 흉보죠. 실제로 베트남 길거리에만 가봐도 일본산 오토바이, 자동차가 즐비하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트남에서 우리의 K9 자주포 20문 총 3억 달러, 하나로 약 4,300억 원 규모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공산권에 우리 무기체계를 수출해도 될지에 대한 의문인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빨간 바탕에 노란 별을 그린 국기를 쓰는 나라라는 점도 경계 대상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베트남이 항상 우리 뒤통수를 치며 우리 기업들을 괴롭혀온 전과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에 착 붙어서 각종 이권을 나눠주던 동남아 국가들이 하나둘 한국으로 돌아서 한국과 거래를 트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지기도 하고 러시아는 언제라도 사고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리스크 때문에 겸사겸사 위안 부담이 없고 가격은 중국, 러시아산보다 비싸지만 성능이 월등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건데요.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맞설 때 폴란드 등 주변 국가를 통해 지원된 한국산 무기체계가 검증받자 동남아에서는 이때다 싶었는지 아예 우리 방위산업의 뿌리까지 뽑아가려는 심산이 보이는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물론 충실하게 비용을 착착 지불하고 구매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여 동안 전체 무기 수입의 33%를 한국산으로 채웠는데 단 한 차례의 잡음도 내지 않았고 기술 이전도 없는 순수 수입에 그쳤거든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상황이 다릅니다. 인니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KF-21 전투기 공동개발을 미끼로 슬며시 돈도 내지 않고 연구원들은 한국에서 도면과 기술을 훔쳐가려던 USB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날로 먹으려는 전형적인 동남아 사람들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물론 어떤 이들은 동남아가 방산기업의 효자 지역이며 원래 이런 산업에서 일정 부분 정보 유출은 알아도 눈 감아줘야 한다는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죄다 스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혈맹이라는 미국만 해도 무기를 수출할 때 핵심 부품에는 엄청난 보안을 적용해 어떤 실 하나만 훼손되어도 완전 철수한다는 조항을 달아놨을 정도로 기술 유출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몇몇 방산기업은 들어오는 물에 노져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 기술을 정말 크게 날로 먹겠다는 의지가 강한 그리고 그 도입이 머지않은 베트남의 민족성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K9 자주포 수출 진행 상황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과감한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최근 영국 공영방송 BBC는 왜 공산국가 베트남이 한국 무기를 사려고 하는가 라는 기사를 하나 배포합니다. 기자는 이번 거래가 좀 독특하지만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아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는 점을 짚고 갑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한국과 베트남 모두 중국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계약이 성사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이번 계약은 확실히 독특하긴 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군사교류는 절대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였거든요. 베트남이 분열된 상황에서 자유월남을 지원했던 한국을 싫어하는 문화가 아직도 팽배하니 말입니다. 심지어 이번 계약은 베트남의 연간 국방 조달 예산의 25에서 30%를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계약이라고 하니 정말로 큰 건이긴 하죠. 그런데 기자는 문제 하나를 제기합니다. 베트남은 단순히 이번에 20문의 포를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트남 내에서 K9을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모두를 싹 제공받기를 희망한다는 건데요. 그건 정말 위험한 딜이라는 게 서구 동맹국들의 우려인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베트남은 구소련 시대의 러시아제 무기가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에 따르면 3,040문 이상의 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군사 강국이긴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래식 무기 중에서도 완전 고물에 가까운 러시아제 무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 수입을 시작으로 동남아 지역의 패권을 잡아보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얻은 교훈이 반영된 것이기도 한데요. 최전선에서 싸우던 수십 수백억짜리 전차가 몇십만 원짜리 드론으로도 고철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후방에서 자유자재로 쏘고 안티드론까지 설치할 수 있는 자주포가 포병 전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이죠. 물론 베트콩에 자주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월남전에서 확보한 미제 M107 자주포를 다수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무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소련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수십 년 지난 무기죠.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작은 체격 때문에 포 재장전 자체에도 힘이 붙인다는 것을 여러모로 확인한 결과 자동포 재장전이 가능한 K9은 그야말로 자주포계의 롤스로이스처럼 느껴진다는 게 정설이고요. 그리고 베트콩은 이 K9을 중국을 향하고 있는 특정 야전 포병 연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남아 지역의 군사 전문가인 호주 NSW 대학교의 칼 테이어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무기를 받아들임으로써 나토 표준 등 서구권에 더 가까운 손길을 뻗는 제스처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살짝 발을 떼고 서구권으로 향하는 가장 탄탄한 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화친해 미국이나 유럽의 동맹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저는 아직은 계속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당장 같은 권역의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수십조 원 분담금을 배째라 하면서 전투기 기술만 쏙 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뿐인가요? 지하철 개통 뒤통수 사건을 통해서도 이들이 얼마나 안하무인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노이 지하철 건설 사업은 시작된 지 2011년부터 첫 운행까지 10년, 몇 달 전에 개통한 호치민은 2012년 착공 이후 무려 12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결실을 맺는 어려움을 겪었던 건데요. 베트남은 중국 핑계를 댑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빠지지 않는 중국과의 채무 문제로 지하철 운행이 끝도 없이 미뤄졌다는 건데요. 겉만 보면 사실은 사실입니다. 중국이 잘 나가던 시절 1대1로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에 돈을 빌려주고 지하철을 만들어주겠다고 호기롭게 나섰다가 기술 문제와 돈 문제로 무기한 연장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오랜 기간 소요된 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처음 계약에서 말했던 것과 다르게 토지와 자본 문제로 외국 건설사들의 공사를 지연시킨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체 건설 능력은 전무하고 대금도 부족하면서도 욕심만 앞서서 공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외국 건설사 중에는 우리나라의 대형 건설사들도 있을 정도로 글로벌하게 사기를 쳤는데요. 대책 없는 베트남의 지하철 사업 추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은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결국 베트남은 한국 건설사들에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결국 베트남은 최종 건설사인 중국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중국은 투입한 자본의 77%에 이르는 손해를 감수하며 부랴부랴 첫 노선 공사만 마치게 되었던 것이고요. 전 세계에 민폐를 끼치기로는 둘째 가려면 서러운 중국인들까지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굉장한 모습이었죠. 그들의 욕심과 부족한 현실 감각으로 노선이 하나뿐인 지하철을 개통하게 되었고 이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허울만 좋은 지하철로 남게 됐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들이 호치민의 지하철을 건설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수년 전 일본이 공산당에 뇌물을 건네 수주했다가 망쳤던 기록은 아예 잊어버린 채 또또르르 일본으로 달려갔던 건데요. 뒤통수의 민족 중국마저 뒤통수를 친 베트남의 지하철 건설 먹튀 사건은 단적으로 겉과 속이 확연하게 다른 베트남의 이중적인 면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요구할 줄만 알고 베풀 줄 모르는 베트남. 그들의 민족성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원조 친일 국가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믿고 걸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우리 군사기술이 너무나 쉽게 공산당으로 넘어가진 않도록 경계해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